최충원에 대해서 인물평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공은 젊어서는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고고한 모양으로 기상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다. 젊은 사람이 남에게 구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버릇없다. 이 버릇없는 젊은이의 미화된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남에게 구속되지 않았다. 아니, 젊은이들이 길 가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충원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에이, 버릇없다, 끝이 별로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충원한테 그 말은 못하니까 고고한 모양이다. 고고하다. 남 눈치 안 본다. 남하고 달라. 기상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 기상이 여러 사람보다 남보다 뛰어나면은 튀는 사람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친구 중에 기상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피곤할 거요.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까는요. 그래서 최충원의 젊은 시절은 결코 그렇게 공손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점잖다든지 조용하다든지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면서 그랬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최충원한테는 이런 게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 권력자가 된 다음에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도량이 있었다. 냉정하게 읽으면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문음으로 양원령 동정이 됐고 곧이어 성능직을 받고 위위주부 동정으로 승진했고, 이때 공적과 명예로서 영달할 것을 자부하여 도필리 서리로 승진한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흥위 산원이 되었다. 1174년 서도 서경에서 도적이 일어나매 조이총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부어를 받고 가서 정벌하는 것을 도왔다. 이때 원수는 기탁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고 분발하여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를 뽑아 전봉별초를 뽑았는데, 선봉에서는 뛰어난 군인, 이걸 특별히 뽑은 겁니다. 공을 천거해서 최충원을 천거해서 도령을 삼아 한쪽을 담당하게 했다. 도령이라는 거는 이제 조그만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적진을 함락시키고 적을 물리치며 성곽휘에 올라 성에 먼저 들어가 이기고 적을 평정했다. 성곽휘라고 한 건 이 성벽을 바깥에서 보면은 위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부분 있고 내려간 부분 있고, 요 내려간 부분 요걸 성곽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전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먼저 올라가서 이기고 성을 평정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돌아와 전공을 인정받아서 별장, 정칠품으로 승진했다. 2계급 특진을 하면서 출세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려시대 무신의 승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문신들의 승진은 대개 기록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무신들이 어떻게 승진을 하느냐는 거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신의 묘지명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최충원은 무신의 묘지명이잖아요. 이걸 보면 어떻게 승진하는지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최충원 묘지명을 보고 쭉 연표를 만들어 봤어요. 1174년 26살 또는 1175년 27살 때 전공을 세우고 와서 흥위위 별장이 됩니다. 정칠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가 차서, 그러니까 별장의 임기가 차서 승진을 하는 게 6년 뒤예요. 32살에 응양군 낭장이 되는데 그냥 낭장이 아니라 섭낭장이 됩니다. 요 섭자가 하나가 붙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섭을 떼고 진짜가 됐다. 그래서 낭장이 됩니다. 이 섭이 뭐냐면 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장이 낭장으로 승진하는데 정칠품에서 정육품으로 승진하는데 그냥 막바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섭으로 승진했다가 대리로 승진했다가 1년 뒤에 대리 떼고 진짜 낭장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칠품에서 육품으로, 정칠품에서 정육품으로, 별장에서 낭장으로 승진하는데 6년이 걸리는구나. 섬낭장이 된 다음에 1년 뒤에 낭장을 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품, 정오품 중낭장이 되는데 7년이 걸립니다. 2등급 올라가는데 6년, 7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문신들의 승진에 비하면 굉장히 더딘 겁니다. 역시 이때도 그냥 중낭장이 되지 않고 섭중낭장이 되었다가 1년 뒤에 섭자를 떼요. 자, 정오품 중낭장에서 그 다음은 정사품 장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장군이 될 때는 섭장군이 아니고 차장군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임시로 차장군이 되었다가 1년 뒤에 섭장군이 됩니다. 임시장군, 대리장군, 그리고 1년 뒤에 장군이 돼요. 자, 이런 아주 까다로운 승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장군에서 종삼품 대장군이 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승진 속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군으로 있다가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갑자기 대장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계급 승진하는데 6년씩 걸린다. 이거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모든 그 관직은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만 승진을 하는 거니까 고려시대 무신들의 승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최충원이 1196년에 이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관직은 장군이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 이때 다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무인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도 최충원처럼 한 사람이 없어요. 최충원 어떻게 했느냐? 최충원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심이 흉흉해졌으므로 사신을 여러 도에, 지방에 파견해서 위무하도록 했다. 지방에서 밀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에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지방에서 밀란이 더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방에 사람을 보내서 지방을 안정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안 했던 일이에요. 최충원의 정치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96년 5월 달에 권력을 잡고 바로 다음 달에 동생 최충수와 함께 왕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해요. 번호 붙여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건의를 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 10조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상소를 왕에게 합니다. 머릿말이 이래요. 적신 이 의미는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능멸했으며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이 불처럼 일어나고 인민들의 살 길이 아득해졌습니다. 신들이 폐하의 신령스러운 위엄을 빌어 단번에 그를 소탕했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삼가 10가지 조목을 아뢰옵니다. 무신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십시오. 1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가지를 다 모아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왕한테 지금처럼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 왕이 명종입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정변 주체 세력이 의종을 몰아내고 왕으로 세웠던 그 명종이 지금까지 26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나이도 무려 66살이란 말이에요. 경력 26년의 국왕에게
최충원 형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이때 최충원의 나이는 48살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왕의 나이나 왕의 경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최충원이 번호 매겨가면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 자,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개만 읽어보죠. 7번째, 지방관 중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안찰사가 이것을 방치하고 불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지방관은 고을의 수령들을 이야기하고 안찰사는 이 수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한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이 뭘 잘못하면 안찰사가 이 사람을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찰사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 당시에는 왕을 폐하라고 불렀으니까는요. 안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방관이 유능한지 못한지를 일괄 살펴서 장계로 보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유능한 지방관은 등용하고 그렇지 못한 지방관은 징계하십시오. 지방 수령들의 군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의 동요, 백성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다. 밀란을 진압하는 방법을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토벌하고 진압하고 하는 데서 찾은 게 아니고 수령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수령들이 백성들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면 밀란이 잠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최충원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한 겁니다. 8번째, 지금 조정신료들이 절제하고 검약하지 않아서 집을 짓거나 의복을 만드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풍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모든 신료들에게 훈시를 내려 사치를 금지하고 검약을 숭상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무신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얘기죠. 사치 풍조를 없애야 된다. 지배층이 사치를 하게 되면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수탈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백성들의 불만을 사고 밀란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근본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0번째, 대간. 아니되옵니다. 왕을 감시하는 이런 관리들은 임금이 혹시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간언을 하며 비록 도끼로 허리를 잘리거나 이 도끼로 허리를 자르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부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거나 가마솥에 삼기더라도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 있거든요. 이걸 팽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직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차하게 임금의 뜻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서 조정에서 직언을 하게 하시며 일에 임해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게 하십시오. 왕이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종한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뭔가 최충원은 권력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구상했고 이걸 발표를 한 거죠. 이래서 지방관들 군기를 잡고 지방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엄하게 금지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군대를 파견해서 밀란을 진압하고 이러면서 밀란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충원이 자기가 사치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직언하는 대간을 용서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나만 빼고 나는 예외로 하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진정되니까요. 명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결국 이 명종을 폐위합니다. 권력을 잡고 한 달 뒤에 봉사 10조라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좌승선으로 공신으로 순조롭게 승진을 하면서 명종과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마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뭔가가 있었다. 뭔가 그 갈등의 조짐, 이걸 보여주는 사료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1년 5개월 뒤에 1197년 9월 달에 툭 튀어나옵니다. 자, 어떤 기록이냐면 최충원이 흥왕사에 가려고 하는데, 절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서를 던져서, 익명서라는 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을 익명서라고 하잖아요. 왜 옛날 사극 보면은 화살촉에다가 편지 끼워서 탁 쏘는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니고 익명서를 최충원한테 돌에 묶거나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열어봤더니